시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창밖으로 던진 용병 때문에 비가 오면 특히 더 더러웠다고 합니다. 아우 난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 아우. 이런 열악한 상황은 19세기 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 결과 1832년 콜레라로 인해서 파리에서만 약 18,000여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서민들의 환경이 이렇게까지 최악이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증기기관, 철도, 공장 등등이 등장하면서 도시가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잘 정비된 도시의 중심부는 왕족, 귀족, 부르조아 같은 전문직과 부유층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점점점 더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는 물론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1853년 파리 개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따라서 오스만 남작은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시스템 등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또 석조로 만든 공동주택도 지었는데 어떤 모습일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오. 네, 오스만 남작의 공동주택은 주로 5층 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림을 보면 층마다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그게 뭘까요? 2층이 제일 뭐 3층. 럭셔리. 꾸며져 있어요. 네. 3층이랑. 맞습니다. 그 위로 갈수록 되게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층마다 층고가 달랐습니다. 아, 층고도 층고도 다르네. 다르구나. 그러네. 가장 아래층은 주로 창고나 하인들의 작업 공간인 부엌. 주방이나 세탁실 등이 있었고요. 네. 로얄층은 2층과 3층이었죠. 네,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층마다 거주한 사람들의 계층이 자연스럽게 나뉘었는데 2, 3층에 부르조아가 살았던 거죠. 아니 지금도 유럽 가면 엘리베이터 없는 저런 곳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림을 보면 2층과 3층은 또 다른 층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란다. 네, 맞습니다. 오. 발코니가 있습니다. 당시 발코니는 매우 건설하기에 비쌌기 때문에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공간이었습니다. 아, 계단으로 오르기 힘든 4층부터는 주로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바로 아래층에는 2층과 3층의 부르주아를 돌보던 하인들이 살았습니다. 지금하고 완전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네. 지금은 고층일수록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르네요. 이곳은 원룸처럼 작은 공간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층고도 낮았고 양철 지붕 아래여서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추웠겠다. 아유. 아주 더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니, 몇 층 사는지 물어보면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이처럼 오스만 남작의 공동주택은 건물 안에서도 계층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파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오히려 재개발 과정에서 서민들은 집을 잃고 외곽의 빈민가로 몰려나며 더욱 처참한 환경에 몰려야 했습니다.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불평등은 당시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전 유럽의 서민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전 유럽의 서민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르꼬르비지에였습니다. 1887년 10월 6일 스위스의 작은 도시 라쇼드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시계. 네, 맞습니다. 시계입니다. 스위스는 롤렉스, 오메가, IWC, 파테필릭 같은 명품 시계 브랜드로 매우 유명하죠. 특히 르꼬르비제가 태어난 라쇼드퐁은 시계 산업의 세계 수도라고 불릴 만큼 시계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시계 세공업자였죠. 그래도 부자였다. 사진도 남기고. 네, 이렇게 시계 세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르꼬르비지에는 1902년 15살의 나이로 가족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라쇼드퐁 미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시계공이 되기 위해서요? 그렇죠. 혹시 근데 미술학교라고 했는데 여기 뭐 시계 관련된 것도 가르치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라쇼드퐁 미술학교에서는 단순히 순수 미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계 제작, 디자인, 장식과 같은 정교한 공예 기술도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계 장식 예술가를 키워내는 곳이었죠. 장식 예술가. 당시 르꼬르비제가 그렸던 장식 드로잉 사진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르꼬르비제가 그렸던 장식 문양들인데요. 장식. 패턴들이죠. 그 벽지인가요? 네, 벽지에도 쓸 수 있고 다른 장식물에다가도 입힐 수 있는 그 문양 패턴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한데. 엄청 화려해요 정말. 네, 드로잉 이외에도 르꼬르비제가 재학 중에 직접 디자인한 회중시계도 있습니다. 이걸로 시계를 했다고? 네, 이건 당시 라쇼드포 미술학교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보 양식으로 만든 회중시계입니다. 와. 디자인 쪽으로 뭔가 이쁜 것 같아요. 제이슨 씨 아르누보 양식이 뭐예요? 아르누보의 경우에는 순수 미술보다는 공예, 포스터,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 전반적으로 널리 좀 유행을 해서 이게 이 새로운 예술이라는 의미로 19세기 말 유럽 전역에서 유행한 순수 미술과 그다음에 의용 미술의 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이 시기 화려한 아르누보 양식은 유럽의 건축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어떤 건축물들이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 저게 아르부나 양식이에요? 사그라트 파밀리아잖아. 어. 아, 저게 너무 멋있어. 와, 진짜 어떻게 수 진짜 있을까?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진짜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가까이서 봐야 되네. 멀리서도 멋있고 가까이서도 멋있고 다 음. 멋있어요. 아르누보 양식은 전통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곡선 미, 유기적인 형태, 화려한 장식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러게. 곡선을 많이 와, 쓰는 느낌. 진짜 아름답다. 그렇죠. 르꼬르비지에도 처음에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아르누보식 시계 디자인과 장식을 배웠습니다. 아, 그 화려함을 좀 넣은 거네요. 네. 하지만 가업을 따르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의 시계 사업이 망한 거죠. 네, 맞습니다. 19세기 말 시계 산업에 큰 변화가 그치.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시계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아.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서 저렴하고 실용적인 손목 시계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졌구나, 가격이. 아. 어쩔 수 없어 사업이 망했다는 거는. 네,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수공업 방식의 회중시계는 손목시계로 대체되었고 스위스 시계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계공이 돼도 미래가 불투명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변화를 목격했던 르꼬르비지에는 시계 장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우. 그치. 이후에 선생님의 권유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는데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아. 와. 네, 르꼬르비지에는 스위스 건축가 사팔라의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18살의 나이로 건축 인생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일찍 시작했네요. 네. 와 근데 쉽지 않을 텐데 되게 작은 디테일을 만들던 사람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섬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908년 21살이 된 그는 당시 유럽의 건축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파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 재료와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강 회사들 그렇게 붐이 일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철근 콘크리트는 처음 등장했을 때 주로 산업 건설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다리, 공장, 창고 같은 실용적인 구조물에 적합하고 또 경제적인 재료였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이 재료가 건축 재료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바로 프랑스의 어느 한 건축가 덕분입니다. 그가 바로 오규스트 베레입니다. 빼래. 베레는 엘리트 건축가로 유럽 건축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레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볼까요? 사진 속 작품은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과 르하브르의 생 조세프 성당입니다. 그 예전 느낌은 아니야. 성당. 맞아. 예전 뭔가 느낌은 아닌데 약간 공장 느낌이 나긴 해. 모던해졌죠 좀. 네, 그렇죠. 네, 베레는 철근 콘크리트의 유연한 형태와 경제성을 살려서 당시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르꼬르비지에가 파리에 도착한 겁니다. 오. 아. 그리고 운명처럼 철근 콘크리트의 대가 페레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야. 르꼬르비지에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근데 르꼬르비지에 그분은 당시 제대로 건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대단한 건축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네. 페레는 르꼬르비지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이 어땠는지 같이 볼까요? 아, 역시 미래에 간 게 신의 한 수였나? 네. 이 그림은 르꼬르비지에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그렸던 피사 대성당과 아, 섬세하다, 섬세. 와. 산비텔레 성당입니다. 보통 디자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기본적으로 다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림을. 그의 이 그림 실력을 본 페레는 르꼬르비지에의 잠재력을 인정했고 이후에 르꼬르비지에는 페레와 함께 일하면서 제도공으로 도면 작업을 도왔고 철근 콘크리트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네, 르꼬르비지에가 얼간이라고 불린 이유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였어요. 제대로 건축을 배운 적이 없던 르꼬르비지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그거 대단하다.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지 적은 내용이 있어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나는 페레의 사무소에서는 노예와 같이 혹독하게 일을 했다. 오전에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오후에는 파리의 시내 건물을 보러 다녔다. 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와. 혹독하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르꼬르비지에는 페레와 함께 알제리의 오란 대성당 작업에 참여하면서 철근 콘크리트를 활용한 대규모 건축 작업을 경험하고 실무 역량을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16개월 동안 페레 밑에서 일하면서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을 쌓은 르꼬르비지에는 유럽의 전통적인 건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중요한 여정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 여행이었습니다. 이야. 동방? 이 지도는 나중에 르꼬르비지에가 직접 그린 지도인데요. 이 여행은 1910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을 거치는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뭐 프라, 부다페스트 다 핫한 스팟만 골랐을 때. 그러니까. 맞아. 네. 아, 근데 저 여행 해보고 싶다. 르꼬르비지에는 이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삶을 체험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영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르꼬르비지에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그림? 또 그림 잘 그리니까. 맞아. 네, 첫 번째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의 슐레이마니의 모스코고요. 오. 저런 양식은 진짜 신선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입니다. 아, 저기 이쁘죠. 스케치를 보니까 어떠세요? 밑에 좀 대충 그린 것 같아요. 밑에 좀 대충 그렸어 진짜. 사실 이전에 상세한 디테일을 그렸던 그림과는 달리 이번 그림들은 매우 단순하게 건축물 전체의 구성을 분석한 게 특징입니다. 네, 건물의 형태, 구성의 핵심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거죠. 그런데 특히 르꼬르비지에가 여행 중에 큰 감동을 받은 곳이 하나 있는데 당시 르꼬르비지에가 썼던 글을 보면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여태껏 단 한 번도 단색을 통해 이런 미묘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없다. 순간 그들이 나의 마음과 심장을 압도했다. 숨이 막힌다. 과연 어디일까요? 괜히 베를린? 역사적 유적지 로마? 아닐까요? 네. 로마일 수 있겠다. 네, 바로 아크로폴리스와 그곳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아, 그리스 아테네구나. 아테네. 저 기둥을 봤나? 그러네, 기둥 본 것 그죠? 같아. 네. 철근 콘크리트. 네, 맞습니다. 음. 그는 약 4주 동안 매일 아침 아크로폴리스를 올라서 조용히 산책하고 신전들을 실측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공간과 구조를 분석했다고 해요.
기둥만 그렸는데. 역시 기둥의 인상을 받았나. 네, 그는 아크로폴리스의 완벽한 비례, 조화를 보면서 결국 건축이 비례와 공간의 구성 예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 그렇게 조잡하게 그리던 사람이 그렇게 디테일 강하던 사람이 확 진짜. 탈바꿈한 거네. 그래, 되게 화려했었잖아요. 그렇죠. 르꼬르비지에는 이때 받은 감동을 통해서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보이는 건축물들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여정은 훗날 아파트 탄생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동방 여행에서 큰 감동을 얻고 돌아온 르꼬르비지에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 그는 모교에서 선생으로 일하면서 전쟁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자 르꼬르비지에는 새롭게 바뀔 세상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인 파리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30살의 나이로 파리에 도착한 그는 여전히 외국에서 온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책 같은 걸 쓰나요? 맞습니다. 바로 1920년 에스프리 누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큰데 사이즈가? 새로운 정신이라는 뜻의 이 잡지는 20세기 초의 혁명적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와 예쁘다. 이 사진이 에스프리 누보 잡지의 표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잡지는 사람들에게 과연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근데 뭔가 딱 봤을 때, 모으고 싶어. 맞아요. 막 중간에 3, 4 안 사면 사야 될 것 같고. 아, 맞아. 규칙성 때문에. 다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뭔가 다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당시 에스프리 누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정기 구독자가 생길 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대박났고. 왜? 그래서 근데 이 에스프리 누보가 인기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래, 내가 건축자 꿈이 없다면 저거에 인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 당시에 에스프리 누보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담은 글과 아이디어로 독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죠. 아, 진짜 글이 좋아서 본 거구나. 게다가 예술, 과학, 와. 사회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에스프리 누보는 와. 최대 3,500부까지 발행되어서 3,500부?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까지 퍼져나갔고 와. 당대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에게 폭넓은 영감을 제공했어요. 그 당시 핫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저 잡지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에스프리 누보에 실리면서 널리 유행하게 된 말이 있는데 바로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입니다. 르꼬르비제는 현대 사회에서 예술과 건축이 기능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독자들의 기대와 공감을 얻었죠. 또 이때부터 르꼬르비제는 건축을 주제로 글을 쓸 때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제이슨 지금 르꼬르비지에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거 이름이 아니고? 이게 원래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던 르꼬르베지에를 약간 살짝 변형한 것인데 이게 프랑스어로 코르비에우라고 하면은 까마귀를 뜻하는 뜻이래요. 근데 까마귀가 비슷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까마귀를 자신의 사인 대신에 대충 이렇게 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오전에는 화가인 잔네레로 살았고 오후부터 건축가 르꼬르비지에로 살았는데 한 번은 또 오전에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기자에게 르꼬르비지에를 찾자 없다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또 있는데 아니, 이때부터 부캐 이런 걸 한 거예요. 부캐죠, 그러네. 부캐의 원조. 그게 원조네. 오전 오후가 나눠져 있어. 확실히 이상해. 정체성이 확실해. 예술가들은 확실히 이상해. 확실히 그러네요. 아 신기하다. 제정신은 아니야. 요새 뭐 잡지로 해서 뭐 유명해진 건 알겠는데 건축가로는 어떻게 유명해진 거예요? 뭘 줘야겠죠? 그러니까 지어야지. 지현 씨 말대로. 맞아요. 네. 에스프리 누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린 르꼬르비지에는 드디어 여러 프로젝트들을 의뢰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1922년 사촌인 피에르 잔네레와 함께 건축사무소를 열고 드디어 자신의 철학을 실현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오. 모던해. 되게 요즘식 같은데요, 진짜로. 진짜 현대적이에요. 딱 각져 있고 그냥 색깔도 공간 딱. 진짜 단순하고 예뻐. 대단한 분이셨네요.